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FOMC 회의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생산자 물가지수가 미 증시를 끌어내렸고 국내 증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하락을 하며 양지수 모두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약세장 속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탄력이 돋보인 하루였죠. 네, 러시아 대선이 오늘부터 사흘간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푸틴의 30년 집권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기대감에 재건주들로 관심이 쏠린 하루였는데요. SG가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고 삼부토건, BYD, SY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FOMC를 앞두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된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리튬 가격 반등, 전고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이런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봄바람이 불어왔던 2차 전지주에 꽃샘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테슬라 유탄 2차 전지주 봄이 다시 올까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피스커의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지난밤 테슬라도 4% 이상 밀렸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부정적인 전망 그리고 매도 의견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내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다시금 얼어붙은 하루였죠. 네, 삼성 SDI가 4% 이상 급락하면서 42만 원대로 다시 내려앉았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4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주요 소재 업체들도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 일부 종목은 에너지가 살아 있었는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3% 상승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사과 건넨 AI 로봇, 영화가 현실로입니다. 오픈 AI와 스타트업 피규어가 협력해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됐죠. 사람이 묻는 질문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답변한 뒤 움직이는 모습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영화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오늘 로봇주들 흐름 어땠나요? 네, 로봇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삼익 THK가 웨이퍼 이송 로봇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아진엑스텍, 유일 로보틱스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KNR 시스템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스로 추론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로봇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비교하면서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로봇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레이크 머티리얼즈, 삼익 THK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테슬라 유탄 2차 전지주 봄이 다시 올까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피스커 폭락을 했고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에 이제 조금 좀 안심일까 싶으면 다시금 악재들이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대해서는 멀리 본다고 하면 이 단발성 악재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우상향 스타일을 따라가라 이런 뷰가 있기는 한데 부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기차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규모 경제를 도달하지 못한 기업들은 아마도 이런 이제 그 파산 신청이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한테도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건데 2차 전지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미국 그 아래법에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는 것, 이제 그 중국 기업들이 진출이 막힌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와 2026년까지 이어지는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고요. 내년도에는 또 금리 인하 사이클 하락폭도 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자동차, 전기차를 더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는 것이고, 2025년도에는 배터리와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증설 사이클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네. 맞춰서 전기차들의 대량 그 출시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로 인해서 2026년도로 가게 되면은 국내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소재 종목들의 그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도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 여태껏 강조드린 것이고, 네. 그런 뷰는 변화가 없고요. 또 2차 전지 투자분들 가장 염려하시는 분들이 뭐 트럼프 이제 미 대선 이슈인데, 최근에 이제 후보가 다 결정되다 보니까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고, 네. 최근에 로이터 통신과 그 입소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바이든이 39%, 트럼프가 38% 정도 이제 전국조사에는 앞서는 상황이고, 경협주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약간 앞섰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조사는 다 이제 등록 유권자고요. 적극 투표주 유권자 조사가 있어요. 투표를 더 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대상을 한 거는 바이든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라서 신뢰도가 높은 적극 투표주 유권자 조사에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는 점점 더 네. 좀 수면에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바이든의 지금 점유율이 조금 앞서고 있기도 하고, 사실 트럼프의 그 가능성이 나오면서 2차 전지주가 이미 한번 조금 시세 조정을 받았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후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7의 통과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 안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과거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그 배기가스 배출 이슈가 있을 때 그때 기준안 같은 경우가 마련이 되었었고, 이 부분을 시행을 했을 때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정도만 부합을 하는 수준이었어요. 테스트를 통해서 봤을 때 거의 최상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안을 통해서 지금까지 실행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변경이 있었을 텐데, 지금 대형사 같은 경우를 놓고 약간 규제안 같은 경우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제한값, 그다음에 탄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 성능에 대한 부분이 정보 포함된 이 여건을 부여한다라는 게 하나의 내용이었고요. 여기 더해져서 수준 같은 경우가 유로6 정도로 완화된 부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점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이 부분을 연결을 해봤을 때 업종을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추가적인 투자 부분, 단행되는 부분 자체가 전기차 투자로 확산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큰 측면에서 유로 기준의 정책 같은 경우가 나머지 글로벌 국가로도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주 다시 한번 좀 봄이 불어오나 싶었는데 꽃샘추위가 오면서 지금 투자 심리 악화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뭐 전고체 관련주라던가 일부 종목들의 흐름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연출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들로 좀 접근이 유효할까요? 최근에 이제 인텔 배터리에서의 가장 화두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와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데, 그 전고체 배터리 쪽은 다소 좀 많이 올라왔고, 뭐 아무리 빨리 생산이 돼봐야 2027년도이기 때문에요. 좀 아직은 좀 먼 투자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말씀드리겠고요. 그 46X 원통형 배터리 관련 소재 종목들은 아직 충분히 이제 관심 가져볼 필요한 게, 관련 종목들이 대장주가 좀 최근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이고, 네. 리튬 가격 반등과 최근에 또 NCM 811 양극재 이론가가 상승 반전했다는 거 봤을 때는 양극재라든가 또 이제 리튬 광산과 염호를 보유하거나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기업들은 관심 가질 시기고, 또 이제 수산화 리튬을 이제 단순히 인가공한 업체들은 많이 넘쳤기 때문에 또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조심하시고, 또 FOAC와 AMPC 최대 수혜가 되는 전화액 섹터 종목들은 최근에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저도 오늘 이제 가장 장중에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2개를 장중에 매수를 해서, 하나는 뭐 네. 플러스 한 4~5% 올라갔고, 나는 한 종목은 이제 약보합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섹터들 종목들을 잘 연구를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적정 가치를 타겟팅을 하시고 이렇게 조정 나올 때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특히나 전액 관련해서 많이 흔들리는 종목들은 지금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주 가운데서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분의 사인 확인을 해보시죠. 자, SK 이노베이션 두 분 다 곧사인 주셨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지금 다 스탑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부터 볼까요? 3월 들어서 5일선 조금씩 위로 꿈틀거리고 있는데 오늘도 0.5%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부장님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그 지난번에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16만 원 제시했었는데 이때 산정한 가치가 SK온의 가치를 지분가치 0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네. 16만 원이고요. SK온에 대한 지분을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96.5%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수주 잔고가 400조 이상이고 매출이 12조 8,972억 원이 SK온이 나왔는데 일단 이걸 가치를 0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이죠. 이제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가가 11만 6천 원에서 24만 원인데 그러니까 유한타가 가장 최근 거거든요. 이 유한타에서 지금 얘기한 게 올해 이제 캐펙스 투자가 7조 5천억 정도인데 보유 현금이 3조 6천억이니까 4조 정도의 외부 자금 필요해서 아마 이제 프리IPO를 하게 되면은 지분율이 80%대로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요게 지금 내용이 있고 또 주가 부진은 시장에서 보는 거는 결국에는 분기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를 해야 된다라고 봐서 이제 상반기까지는 턴어라운드가 당장 쉽지 않을 것 같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분기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고 좀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미국 공장에 대한 어떤 정상이라든가 수율이 올라가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보고 요 관점은 현대차증권에서 그렇게 내왔고 네. 저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를 SK 이노베이션을 뭐 적극 하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버텨보시는 전략이고요. 신규 매수 쪽은 다른 쪽에서 다른 소재 쪽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곧사인을 주셨지만 보유자들에게 이제 곧사인에 이제 그런 뭐 좀 전략을 주신 거고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방안으로 전략을 짜 주셨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또 수직 계열화 작업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SK온이 이제 올해 배터리 사업에 이제 7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 행보에서 저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가 초기에 감가상각 부분이 부각되는 요소가 여기에 뭐 증설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초기 가동이 있을 때는 감가상각 부분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는 한 60기가와트 정도를 추가로 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초기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부분을 감안을 할 수 있겠고요. 화두는 아까 짚어주신 요인처럼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입니다. 2년 전부터 이 부분은 핵심이 되어 왔는데 계속 흑자 전환을 못하는 상황, 에비타 마진 상으로는 지금 돌아선 상황이긴 한데 실제 흑자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 상황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SK온의 영업이익 기준 흑자 전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그 부분이 단행되었을 때는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 대입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짚어준 요인처럼 SK온을 자체적으로 좀 활용해서 좀 방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발생했을 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일본 닛산차가 미국 내 배터리 공급처로 이제 중국 업체 대신에 SK온과 조율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SK온으로 공급처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얼마나 좀 이익 상승 효과를 누려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또 이 아래 소재 업체들이 낙수 효과 받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기대감 어떨까요? 최근에 이제 그 북미 쪽에서 그 중국 쪽 배터리 쓰는 업체들이 지금 SK온 쪽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고 엔솔 쪽은 대부분 물량이 좀 찼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요. 닛산이 이제 앞으로 3개년 중기 계획 그 경영 계획을 통해서 이제 미국 내 배터리를 SK온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이전에는 그 AESC 그 전에 일본 업체를 이제 중국 인쇄 업체 요걸 쓰다가 그 이제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뭐 바꾼 것이고요. 삼성증권에서 어떤 그 코멘트가 나왔는데 어떤 SK온에 대해서 온이 이제 닛산 쪽에 북미 쪽에 배터리 공급이 될 경우에는 아마 이제 기존에 이제 공장에서 이제 그 가동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그 포드라든가 이제 기존의 판매사가 좀 부진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라든가 그리고 이제 닛산의 어떤 추가적인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할 경우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로 판단이 된다. 지금 아직 이제 SK온 쪽에서 정식 코멘트 나온 게 아니라서 이게 네.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뭐 SK온과 현대차라든가 SK온, 닛산 등을 통해서 뭐 여기 관련된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이 만약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관련 소재 종목들 뭐 에코프로, BM이든
이런 이제 SK온 쪽에 들어가는 밸류체인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업사이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지금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SK이노베이션 하면은 사실 그간 뭐 한 2년 동안 SK온의 흑자 전환이 계속해서 이제 따라다니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3월 들어서는 지금 다시 위로 조금 주가가 고개를 들면서 이제 현재 5일선 그리고 21선 이렇게 조금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뭐 이성우 이사께서는 지금 신규 진입도 조금 가능한 시점으로 보시는 건지 어느 정도의 고사인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다른 셀업체 같은 경우 뭐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본업 같은 경우에 정제 마진 수준은 뭐 BEP가 4불에서 5불 정도인데 한 6불 정도 지금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조 4,900억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 한 11조 4천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할인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요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SK온의 그 흑자 전환 부분에 대한 아직은 불확실성이고 두 번째로는 SK온을 활용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 않다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한 20% 정도의 기본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을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3거래일째 빠지다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제자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는 두 분 다 스탑 사인을 주셨고 이창환 부장께서는 앞서서도 전고체 쪽보다는 다른 쪽을 좀 보자. 원통형이나 뭐 아니면 전해액이나 이쪽 보자라고 하셨는데 스탑 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 전고체 배터리 시장 자체가 빨라봐야 2027년도에 이제 생산을 막 시작할 것이고 그 배터리 3사 모두 다 어떤 시장 규모라든가 배터리 단가라든가 앞으로 어느 차량에 탑재가 될지 성능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뭐 제시하는 기업이 아무도 없습니다. 삼성 SDI조차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이엔드급에서 일부 채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뭐 시장 전체가 한 3% 정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은 있거든요. 네. 다만 너무 먼 얘기라서 주가만 빨리 올라왔다는 것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리포트가 딱 한 개가 아니라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목표가가 24,000원이라서 이미 돌파를 했고 또 이제 기업 가치를 아마 본업 1조, 황화 리튬 가치 5천억 해가지고 1조 5천억 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반도체 쪽에서는 매출 9,903억 정도 잡아놔서 그리고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 황화 리튬 사업에 대한 구체화가 된다는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이게 연 120톤 수준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그 배터리 용량으로는 0.2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용량이고 증설이 본격적으로 되는 걸 봐야 되겠는데 아직은 좀 먼 시기니까 요거랑 마찬가지로 뭐 이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지금은 좀 접근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증권가의 시각인 24,000원 목표가도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 지금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성우 이사께서도 여기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매출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반도체 재료에도 강점을 보유를 하고 있죠. 이제 각 분야의 차별화된 강점이라던가 아니면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앞으로 좀 투자를 할 때 주가의 방향을 저희가 가늠할 때 뭐 전고체라던가 반도체라던가 두 가지 중에 어디를 좀 따라가야지 좀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보통 여기에서 무게를 둔다라는 점은 매출 비중을 보시면 됩니다. 전체 매출에서 55% 같은 경우가 반도체 소재에서 발생을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세부 내용은 하이K 전구체 부분입니다. 낸드라든지 디램이 좋아지는 환경 안에서 소재 같은 경우에 이 볼륨 같은 경우가 커지는 환경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점부터 투입되는 소재 같은 경우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증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자회사 부분 같은 경우는 증설 단행이 되었죠. 이 부분을 놓고 같이 포함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현재 기준으로 약 1,400억 정도의 매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도출을 해보면 한 460억 수준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거래된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 정도가 돼요. 밸류적인 면에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 모멘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아까 짚어주신 요인처럼 증설을 단행했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는 캐파에 대해 또 밸류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좀 비싼 구간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은 밸런스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전고체 종목으로 좀 엮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소재 쪽으로 50% 넘는 매출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로봇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AI와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일단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 AI 발전과 함께 좀 더 빠르게 저희 좀 일상에 다가올 수 있을지 이성 이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초기 산업 같은 경우는 침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이 만들어내든 우선은 대중화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급 이 부분을 놓고 한 10% 정도의 초기 침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AI 발전과 함께 흘러가는 형태입니다. 기술 진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잡혀 있는 상황 안에서 침투에 대한 단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중형차 가격 정도 수준이 침투 가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술 선도 기업 같은 경우에 본업을 놓고 여기 더해져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상용화되는 단계에서는 해당 기업 같은 경우 매출이 한 2배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지금 하나의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연내 이제 삼성전자가 이미 이제 CES에서 첫 생성형 AI를 탑재한 로봇 볼리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선보인 바가 있잖아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모멘텀에 저희가 앞으로는 어쨌든 올 미래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 단순히 로봇을 개발을 하고 뭐 제조를 하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어떤 것들을 좀 결합을 해서 저희가 종목을 발굴을 해야 여기서 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떤 종목을 딱 픽하기는 제가 아이디어는 없는데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 그 산업별 밸류체인 리포트를 3월 6일자에 발매한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로봇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해서 밸류체인을 쫙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네. 요거 한번 다운 받아서 보시고요. 로봇 쪽에서는 그 완제품과 그 및 소프트웨어랑 그 부품 조달 쪽을 두 개로 나눠놨는데 이 완제품 쪽에서는 그 산업용 로봇, 그 협동 로봇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를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AMR과 그 AGV 쪽에서는 2차전 쪽에서의 최근에 공정 활용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T 로보틱스, 로보티즈가 있고요. 웨어러블 로봇은 삼성전자와 엔젤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는 이제 곧 상장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는 포스코 DX, SFA가 있고요. 이 협동 로봇 쪽에서는 판매 비중이 대체로 아직은 5에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좀 낮은 편이지만 다만 이제 기존의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에 국한돼서 많이 쓰였는데 이런 협동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인다는 게 또 장점이기 때문에 관심을 네.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부품 쪽에서는 그 액추에이션 그 정밀 감속기 쪽에서는 SPG, SBB테크, 그 모터 쪽에서는 KNL 시스템이라 해서 여기도 상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터 쪽에서는 그 RS 오토메이션이 있고 센서 장비 쪽에서는 라운피플 쪽이 있어서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3월 6일자 하이투자증권 리포트 보시면서 밸류체인들 확인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젤 로보틱스 상장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다가오는 26일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LG전자가 이제 투자한 로봇 회사입니다. 뭐 공모가가 이제 희망 범위를 지금 초과를 한 상황인데 엔젤 로보틱스 이제 상장한다고 하면은 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로봇주에게는 좀 어떤 영향이 올까요? 우선 웨어러블 로봇이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이게 하나의 매출 대비해서 형성되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도 이러한 신사업을 추진을 할 때 밸류에이션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로봇 쪽으로 확산해서 살펴보면 미리 주가들이 반응을 한 측면이 있냐라는 점이에요. 기대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유사업체 같은 경우가 상장을 했을 때 보면 과거의 패턴상으로 동종업계가 함께 움직이기보다는 신규 상장주로 좀 수급이 쏠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는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개별 모멘텀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자, 휴머노이드 로봇 등장에 로봇주 다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익 THK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올려봤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의 스탑 사인 들어왔습니다. 이창환 부장께서는 삼익 THK는 스탑을 주셨고 나머지 다 고사인 들어와 있는데요. 삼익 THK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매출이 4배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시세를 좀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선 스탑 사인을 주셨잖아요. 부장님께서는 왜 여기 스탑 주셨을까요? 오늘 뭐 시세가 이제 가다가 다 매물대 맞고 밀려서. 떨어져가지고 뭐 이런 매물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없다 보니까 어떤 실종 추정치들이 지금 확실치 않아서 밸류에이션이 안 돼서 일단 그 의견 드렸는데 오늘 뉴스 나온 거는 2005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산업용 로봇 2,500대 이상 공급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내년부터 그 웨어러블 로봇 시장 쪽에 진출한다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HBM 시장 확대에 따라서 지난해 그 WTR 매출이 뭐 4배 증가했다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인터배터리를 갔을 때 그 3THK 부스를 갔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동사가 이제 2차 전지 제조 라인 관련 그 자동화 설비와 협동 로봇이 같이 움직이는 걸 봤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글로벌 시장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밝혔고요. 3THK가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본격 확대가 될 건데 기존의 그 라이센스상 국내 유통만 가능했던 것들이 그 LM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자동화 설비 쪽에 이런 그 LM 그런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올해 이제 일본 측과 협력이 가능해서 올해부터 이제 이쪽 매출 부분이 매해 한 1,500억 이상 나올 거로 지금 회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그 LM 시스템 부분이 성장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이제 기존의 협동 로봇 쪽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자동화 설비와 관련된 협동 로봇 이쪽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관련돼서 인터배터리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희 사께서는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오늘 뭐 로봇주가 삼익 THK뿐만 아니라 뭐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 가다가 좀 밀렸는데 삼익 THK 하면은 원래는 이제 공작 기계로 많이들 좀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삼성과의 그 연결고리가 2005년부터 산업용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자, 내년에 이제 웨어러블 로봇 출시 계획을 밝혔는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웨이퍼 이송 로봇 성장성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가 좀 점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웨이퍼 이송 로봇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이송 로봇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IT 산업 정도가 발달할 때 매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 같은 경우도 침투가 좀 용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멀티플을 반영을 하기는 그렇고요. 웨어러블 로봇 출시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의 출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은 로봇주의 밸류가 더해질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 기준에서는 밸류를 보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익 THK가 지난 2월 21일 신고가 경신한 후에 약세로 전환을 했던 주가가 지금 어쨌든 좀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위로 방향을 좀 턴했는데 지금 뭐 반등 구간에서 일단 수익을 조금 확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야 할지 가격적인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뭐 아까 약간 차익이라는 의미에서 네, 말씀드렸던 우선 스탑을 거고요.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내부 규정상 증권사 리포트가 없는 종목은 지금 목표가 제시가 불가하고요. 밸류에이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수는 현재 없는데. 지금 커버가 되지 않는 종목이고. 네, 그래서 불가돼 있는데 다만 이제 지난해 매출이 3,391억, 영업이익이 208억에 나왔고요.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목표가 이제 2026년에 7천억을 매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니까 요거는 좀 참고해 보시고 다만 3THK를 저도 이제 공부를 하려고 좀 하는 종목인 회사인데 그 전에는 IR 쪽에서의 컨택이 잘 안 되는 게 좀 있어서 깜깜이 투자가 되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인터배터리 이후로 한번 컨택을 해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서 그거 좀 개인적으로도 관심 있는 종목이긴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관심은 있지만 시장이 조금 더 들여다볼 때 그때 좀 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좀 네, 정리를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지금 뭐 기관 러브콜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조금 들어올리나 싶었는데 아쉽게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번씩만 의견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성희 이사께 들어볼까요? 핵심은 수급입니다. 기금 수급이 들어올 때 그 강도에 따라서 좀 강했었고 지금 새롭게 다시금 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과 연결해서 봤고요. 밸류로 따지면 여기에서는 좀 크게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이 수급 같은 경우가 지속될지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 로보틱스 또 협동
로봇 실제 수술에서 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어떤 뷰로 보실까요, 부장님? 사실 저는 X를 하고 싶었는데 어저께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목표가 12만 5천 원짜리가 나와서 그 리포트에 마음이 흔들리셨어요? 그게 아니고 네. 저도 이제 그 반박할 만한 제가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아. 따르는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나왔기 때문에 고려드렸고 이 리포트 내용 자체가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는 잠정적으로 적자이지만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구간에 들어갔고 이 내년도 매출을 2,580억에 영업이 570억을 제시를 했고요. 2027년도 밸류로 가져갔습니다. 2027년도에 순이익이 2,124억에 12개월 시점으로 할인해서 1,789억에 타겟 PR 45배를 적용해서 이제 2027년도 시장 침투율 20% 이상을 달성할 거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12만 5천 원의 목표가는 2027년도 밸류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불편한 건 사실이나 이제 시장 증권사에서는 2027년까지의 밸류를 보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대해서는 부장님께서는 조금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SK이노베이션과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삼익 THK와 두산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이 매매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볼까요? 네, 주말 휴일을 앞두고 거래량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스피에서는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대창, 이구산업 등 비철금속 종목들로 거래량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남광토건, 대한방직 그리고 대한전선, 우선주 같은 종목들 올라와 있지만 거래량은 미비하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 하락하면서 쉬어갔던 메리츠 금융지주 시간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상승하면서 84,900원 터치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네오셈 등 CXL 관련주 그리고 OLED 관련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필옵틱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등 유리기판 쪽으로 시세가 쏠리고 있는데요. HB 테크놀로지 최근 유리기판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됐죠. 오늘은 1% 조정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간에 거래량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현재 5% 가까운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2% 상승 마감한 다스코가 오늘의 상승분을 다 돌려내고 있습니다. 2% 하락하면서 3,750원 지나가고 있고 오늘 9% 상승했지만 윗골이 크게 단 윌비스 살펴보면 에너지가 많이 약화된 모습입니다. 윌비스 역시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TPC 자동화 시스템 업체인데요. 오늘 9% 양봉을 그려내면서 좋은 모습 보였지만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3.3% 하락하면서 3,800원 지나가고 있고 AI 영상 분석용 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C랩 오늘 20% 넘게 급등하면서 두 자릿수 급등세를 유지했는데요. 시간에서 3% 밀리면서 16,68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영훈 대표 한화오션, 이청환 부장 현대로템, 이성우 이사 APR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곽영훈 대표의 라이징 스탁 한화오션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최근에 그 한화오션에 대해서 좀 주목이 좀 가는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최근에 이제 조선주에 대한 강세가 일부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라든가 통신 장비 그리고 바이오 CMO, 틱톡 플랫폼 규제에 의해서 조선까지 그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해서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이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조선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중에서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준 종목들을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오늘 조금 그죠 좀 약하죠. 조금 약한데 이럴 때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래도 4%의 강세로 마감을 지었는데 이제 대중 제재와 더불어서 또 일본의 조선업 사이클이 뭐 상승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 K 조선업도 따라갈 것이다라는 뷰도 좀 나오던데 네.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오션을 꼽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측면은 이제 미국의 정책 모멘텀이 붙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 하나오션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VLCC라고 해서 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수주를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VLCC 초대형 원유 선박선이죠. 두 척을 건조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중국 야드에서 유조선 건조 슬롯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는 경쟁력을 잃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VLCC 건조 슬롯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여유가 좀 생겼다라는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수주를 다수 좀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두 척 아까 제가 VLCC 두 척을 지금 수주를 했다고 했는데 납기가 2026년도하고요, 2027년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선 외 건조 슬롯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LNG나 메탄올 DFO 추진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친환경 방식으로 인해서 대당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성과 상승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유상증자입니다. 기존에 유상증자를 했었지 않습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빠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난 뒤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집해서 모아가면서 추후에 수익이 났을 때 익절하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오션의 목표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1차적으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27,000원인데 손절가 22,000원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목표는 한 32,000원, 32,000원 정도 1차 목표가를 보시고 추세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뭐 방산에 대한 관심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 가장 기대가 있는 그 폴란드향 대규모 이체 수주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외에도 다수의 그 수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인 그 에코플랜트 쪽에서의 수주 잔고가 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이 이제 수주를 받으면서 또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주는 또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모멘텀들에 기대서 얼마나 외형 성장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현재 K2 전차를 사용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랑 그 폴란드밖에 없고요. 네. 폴란드가 2022년도에 K2 전차 1,000대를 이제 기본 계약을 했고 이제 최근에 1차 계약으로 180대를 가져갔는데 이 폴란드 정권 교체 이슈라 이제 수용법 때문에 참 노이즈가 있었다가 최근에 있던 수용법이 본회의 통과를 했고 또 이제 그 K2 외에는 지금 딱히 대안이 없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기본 협정을 파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서 아마 그 2차 계약이 될 건데 최근에 다른 외신 쪽에서 지금 폴란드 쪽에 그 계약이 됐다는 외신이 단독으로 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증권사에서 최근에 이제 상상인증권에서 제시한 게 매출이 한 7조 원 이상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7조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기대하는 2차 계약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인도 쪽에서도 지금 그 수주 파이프라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쪽도 수주가 가능성이 높고요. 또 에코플랜트 쪽은 동사가 어떤 그 에코플랜트 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그 제철이라든가 프레스 쪽에서의 지금 수주가 많이 나와서 이쪽도 매출이 올해 한 5천억 이상 좀 나올 거로 보여지고 제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최근에 이제 이 뉴스상에서 그 전기차 모터코어용 적축 프레스를 자칭 개발했다고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체 이를 통해서
신규 사업도 들어갈 것이고요. 또 하나가 원통형 배터리 캔을 자르는 그런 프레스도 개발해서 지금 사업 네. 다각화가 상당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 쪽으로도 그러면 어떤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성장 또 모멘텀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격적인 전략은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다 뒤져보니까 34,000원에서 41,000원까지 있는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랑 증권사 리포트가 지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2월 5일자 이후로 증권 리포트는 2024년과 2025년까지 현대로템의 매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다 증가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 평균 컨센서스가 2025년도가 역성적으로 잡혀 있어서 요거는 아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보통 3개월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컨센서스가 아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구간은 이제 이전 고점 두 군데를 돌파하고 나서 그 지지 라인에 있기 때문에 뭐 3만 원 이하 정도고 증권사 목표가 상당 구간이 4만 원 정도로 보시는데 아마 34,000원 정도가 1차 매물대라서 뭐 짧게 보신 분들은 증권사 목표가 하단 4만 원, 길게 보신 분들은 4만 원 정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매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 회사의 공식 의견이 아닌 제 개인 의견이고 손절가 27,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10% 그리고 길게는 좀 30% 정도의 업사이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APR, 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실망감을 안겨준 종목인 것 같은데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는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의 점유율이 30%고 여기에 대해서 증설이 단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에서는 APR의 뭐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대장주적인 성격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좀 빨간불 켜내주더라고요. 지금 이 모멘텀에 좀 주목해보고 따라가 봐도 될까요? 네, 뷰티기기 같은 경우가 보통 뭐 판매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가동률이 실제 뭐 판매가 되는 부분까지 증설이 단행되고 그랬을 때 이 판매 같은 경우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증설을 했을 때 같은 경우가 주가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설을 단행을 한 상황이고 연말께 추가로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출에 대한 볼륨 부분은 증대될 수 있는 요소를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실적을 놓고 상장 이후에 이제 매력적인 구간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밸류를 보고 접근하는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가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수급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보고 기금 주체 같은 경우도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연간 영업이익은 1,3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원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 안에서는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점에 무게를 두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APR 어디까지 올라가 볼 수 있을지 상장 당일의 연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2월 27일 상장을 했다 보니까 3월 27일에 전체 물량의 11% 정도가 락업이 풀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은 그 점을 감안을 해서라도 접근, 반등 가능하다는 점을 포함을 했고요. 목표가는 34만 원을 1차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24만 원입니다. 이 가격대는 추세가 깨질 수 있는 가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은 새내기 주인 만큼 오버행 물량 감안하면서 34만 원의 목표가 1차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곽영훈 대표의 한화오션, 이창환 부장의 현대로템, 이성웅 이사 APR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이성웅 글로움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AI인데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간외에서 오르고 있다가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7% 하락을 하면서 1%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위는 필옵틱스입니다. 유리기판 이슈로 최근 주목을 받은 종목이죠. 2차 전지 장비 쪽에서의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은 약보합에 마감했지만 시간에서 거래량 동반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3위 열어볼까요? 네, 3위는 HB 테크놀로지입니다. OLED 업체로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관련주가 4위에 이어서 3위도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1%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는데요. 35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면서 8%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오셈인데요. CXL 관련주로 2거래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4% 상승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한 만큼 시간에서도 에너지 이어갑니다. 거래량 2위 기록하면서 2.8% 상승하고 있네요. 1위 확인해 볼까요?
네, 1위는 쇼박스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영화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서 배급사인 쇼박스가 시간외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4% 상승분을 켜고 있고요. 특징주로는 2위 네오셈을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18일부터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엔비디아 AI 컨퍼런스 GTC 2024가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반도체주의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도 정규장에서 상승을 지켜냈습니다. 시간에서도 3% 가깝게 상승분을 켜고 있는데요. 다음 주 CXL 모멘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삼성전자가요, 4월 초가 되면은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CXL 관련된 종목이 요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3월 18일부터 3월 21일 사이에 GTC 행사에서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이 네오셈의 주가가 위로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종가 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CXL을 활용을 해서 기존 컴퓨터 시스템 메모리 용량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CPU라든가 메모리, GPU 등 기타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 포괄적 인터페이스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런 전반적인 이 CXL 부분에 있어서 좀 주도권을 질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좀 처진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CXL에 대해서 주도권을 펼칠 수 있을지 관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돌아오는 GTC 2024 행사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 그 행사에서 CXL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4월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때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더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CXL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다음 주 개최되는 GTC 2024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4위 필옵틱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로서 매력이 함께 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시간에서 3%의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어느 쪽에 방향성을 맞추고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유리기판,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필옵틱스라든가 삼성전기, 그리고 SKC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볼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성그룹 전자계열사에서 지금 계열사들이 지금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공동으로 연합을 좀 전반적으로 구축을 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그죠? 반도체와 기판을 결합하는 노하우가 있는 상태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유리 공정 등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가 부품 계열사들과 유리 기판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이 종목에 접근을 한다면은 삼성전기를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기와 함께 이 관련된 이 필옵틱스 이런 종목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삼성전기가요, 지난 1월 달에 2024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6년 유리기판을 본격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앞으로 가속화가 된다면은 상당히 필옵틱스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솔트룩스 살펴보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이죠. 루시아가 전 세계 행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 마감했는데요. 이번 소식이 향후 성장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사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까지 좀 에너지 끌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다, 1위를 기록했다는 측면은 상당히 주가의 하방을 좀 확보를 하고 상방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승 트리거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말고도 오늘 같은 경우에 뭐 C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가온집스라든가 라운피플 이런 종목들 올랐던 거죠. 그런데 제가 솔트룩스의 차트를 좀 지키다 보면은 한 중간급 정도의 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주가가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조금 눌렀을 때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와 주는 걸 확인했을 때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트는 완전히 지금 상방향으로 돌아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정도 수준으로만 신호를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한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 짜주셨고요.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중화권 지수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상해 지수가 3거래일 만에 0.5% 상승 마감했고요. 선전도 0.6% 오름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항생 지수의 낙폭이 꽤 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1.5%가량 하락하면서 16,70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본격적인 외교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외교부장이 7년 만에 호주를 방문하기로 한 건데요. 양국은 관계 악화 속에 수년간 연기됐던 외교 전략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두 국가는 관세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었죠. 호주는 지난 2018년에 미국을 따라서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죠. 화웨이를 자국망에서 배제하는 조치에 합류하면서 이 관계가 악화가 됐었습니다.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이 그간 온탕과 냉탕으로 갔던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이 시각 현재 0.2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은 꽤 일정이 많습니다. 우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2월 수출입 물가지수와 산업 생산이 발표되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미국은 FOMC와 연준 의장의 발언 등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